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안치롱입니다. 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고향에서의 삶을 이어가며 아내와 함께 평온하고 단란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제 딸은 어릴 때부터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께서도 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더 큰 곳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결국 딸은 서울에 있는 예술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는 고민 끝에 아내와 함께 딸의 적응을 돕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니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습니다. 고향에서는 느리게 흘렀던 시간이 서울에서는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고 도시의 소음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답답한 공기와 좁은 공간은 익숙해지기 어려웠지만 딸이 좋아하는 미술 수업을 들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의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딸을 혼자 큰 도시에 두고 떠나는 것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1년만 더라는 생각으로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딸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점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의 삶이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이제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만큼 자랐으니 저희도 고향으로 돌아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정들었던 집을 정리하고 다시 강원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날 푸른 산과 맑은 공기를 마주하며 저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이제야 다시 우리 삶을 찾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딸을 위해 헌신했던 시기였고 강원도로의 귀환은 저희 부부가 비로소 저희들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딸은 디자인 회사에 입사한 후 매일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노력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는 동료들과 상사들의 눈에 띄었고 맡은 프로젝트마다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내 공모전에서 딸이 제출한 작품은 모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딸의 그림은 독창성과 예술성이 돋보였고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공모전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상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딸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딸의 이름이 사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상사의 신뢰와 동료들의 지지를 받은 딸은 입사 후 단 2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이루어내며 부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회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고 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승진 후 딸은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말을 맞아 회사에서 마련한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는 회사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였고 딸은 인사팀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딸은 평소 낯을 가리는 편이었지만 이날은 부팀장으로서 다른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인사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처음엔 일상적인 업무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강원도 출신으로 어린 시절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 그리고 미술과 디자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시회를 찾아다니는 등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팀장님은 딸의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딸의 창의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딸은 그날의 만남이 단순히 업무상의 인연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특별한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기며 서로에게 진심을 느끼며 결혼을 꿈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인 그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서로 부모님께 인사를 다녀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3주가 흐르고 하루는 딸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와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찾아뵐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지만 딸이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마음속에서 묘한 설렘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딸이 드디어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는구나 싶어 기분이 묘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 딸은 남자친구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딸의 남자친구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딸과 함께 선물을 고르고 아내를 위한 꽃다발까지 준비했다고 들으니 참 예의 바른 청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그가 모든 걸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차를 무척 아끼는 성격이라는 걸 딸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조금이라도 더럽히거나 흠집이라도 날까 예민하게 구는 그의 모습을 가끔 봤던 터라 딸은 이런 모습이 저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런 딸은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기차를 타고 가는 건 어때? 기차 여행도 하고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남자친구는 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는 딸이 왜 굳이 기차를 타고 가자고 했는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기차역으로 향했고 딸은 속으로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 딸은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집으로 가는 길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내에 도착한 후에는 버스를 타고 저희 집까지 이동했는데 딸은 오히려 이 방법이 나중에는 좋은 추억이 될 거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도 강원도에 잠시 살았던 적은 있었지만 강원도 도심 안에서 살았던 터라 딸아이가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해주는 추억 얘기들은 재밌기만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딸과 남자친구는 버스에서 내렸고 집까지는 걸어 들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옆마을에 빌려줬던 트랙터를 찾아오는 길에 딸이 남자친구를 태워오면 되겠다 생각해 마중을 나갔습니다. 딸은 마을 입구에 서서 500년도 넘은 나무를 가리키며 남자친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도 저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는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딸이 반갑게 손을 흔들어 보이니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분이 장인어른은 아니시지? 우리 아빠, 맞아. 저는 트랙터에서 내려 딸과 딸의 남자친구이자 예비사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가워요. 손주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문호라고 합니다. 옆마을에 트랙터 찾아오는 길에 왠지 지금쯤이면 마을로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서 태우러 왔네. 어서들 타. 예비사위는 두 손을 세차게 흔들어 보이며 괜찮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신세 지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거절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 꽤 걸어야 해요. 발도 아플 것 같으니 타고 가는 게 좋을 듯한데.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예비사위의 눈은 저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농사일로 장화에 흙 묻은 작업복으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예비사위에게는 낯선 듯 해보였습니다. 딸은 예비사위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호 씨 여기서 걸어가려면 진짜 힘들어. 불편해도 이거 잠깐 타고 가자. 딸이 예비사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트랙터에 올라탔고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집에 다다랐을 쯤 아내는 트랙터가 들어올 수 있게 대문 양쪽을 활짝 열었습니다. 트랙터를 한쪽에 대놓고 시동을 끄고 다 함께 내렸습니다. 엉덩이에 종기 있는 사람이 2번 탔다가는 다 터지겠어. 그냥 내 차 갖고 올 걸 그랬나 봐. 예비사위의 말에 따른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딸을 반갑게 두 팔 벌려 맞이했습니다.
저는 딸과 예비 사위를 태워 들어오겠다는 생각에 잠겨 밭에 두고 온 차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쉬고 있어. 밭에 가서 차 좀 갖고 올게. 딸은 어둑해져가는 시골길을 저 혼자 걸어서 다녀와야 하는 모습이 걱정됐는지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아빠, 가로등도 없고 괜히 가다가 넘어지시면 어쩌시려고요. 내일 찾으러 가세요. 매일 지나다니는 길인데 내가 왜 넘어져? 얼른 다녀올게. 저는 딸의 성화에도 차를 가지러 나섰습니다. 차를 갖고 와 주차를 하고 대문을 들어서려는데 통화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가로등 하나 없이 새까만 밤이야. 아까 경운기 같이 생긴 거 탔는데 엉덩이 쑤셔 죽겠다. 내 차 갖고 올 걸 그랬어. 야, 그리고 나이 들수록 좋은 차 타야 된다. 예비 사위는 전화를 끊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놈의 멱살을 끌고 나와 차를 보여줘야 하나 싶었지만 어른으로서 그런 치사한 행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던 때 저는 식탁 한쪽에 있던 술병을 꺼냈습니다. 병 속에 들어있는 맑은 황금빛 술은 제가 직접 산에서 채취한 산삼으로 담근 술이었습니다. 이 술은 귀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특별한 것이었기에 예비 사위의 진심과 태도를 더 잘 알기 위해 꺼내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내가 산에서 직접 캐와서 담근 산삼주 한잔하게. 술병을 보고 예비 사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산삼주 맞아요? 그런데 산삼치고는 도라지처럼 생겼는데요? 예비 사위의 말에 딸은 당황하며 예비 사위의 팔꿈치를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눈치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쎄요, 산삼이라고 하니까 믿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도라지 아니면 더덕 같은데요? 저는 그의 태도에 슬며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산삼인지 아닌지는 맛보면 알겠지. 한잔 해보게. 예비 사위는 웃으며 잔을 들고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을 마신 뒤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맛은 좀 쓴데 이게 정말 산삼이라니. 제가 먹어본 도라지 술이랑 비슷한데요. 저는 예비 사위의 헛소리에 어이없었지만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라주며 속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사위는 제가 따라주는 대로 넙죽넙죽 마시며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이미 술이 취해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를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딸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위는 이번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던 아내에게도 실례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새로운 안주로 직접 만든 수육과 겉절이를 내오자 그는 접시를 힐끗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수육이라고요? 돼지고기를 이렇게 얇게 써는 건 강원도 스타일인가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하던데요.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딸은 그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그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문호 씨, 그런 말 하지 마. 문호 씨 먹으라고 엄마가 준비하신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위는 눈치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나쁜 뜻은 아니었어. 그냥 스타일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근데 어머님, 이거 산삼주랑 안 어울리지 않나요? 사실 산삼주에는 고급 요리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아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고 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비 사위가 계속해서 술잔을 기울이더니 점점 더 기가 막힌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강원도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저 같으면 큰 도시에 살면서 더 세련된 생활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런 시골 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이 말에 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말렸습니다. 문호 씨,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하지만 그는 취한 상태에서 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멋대로 떠들어댔습니다. 난 그냥 솔직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이 틀렸어? 결국 예비 사위는 딸에게 어깨를 두르고 기가 찬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저기 나가서 둘이 놀까? 오늘 기분이 참 좋은데. 딸은 예비 사위의 행동에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문호 씨, 왜 이래요? 정신 차려요. 그는 술기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오늘 오빠 현금 많이 갖고 왔다. 나가서 신나게 놀자고. 아버님도 같이 가실래요? 제가 쏠게요. 딸은 그런 그의 언행에 완전히 놀란 듯 말문이 막혔고
저는 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일단 저 사람을 방에 눕혀라.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딸은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그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주정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방에 눕힌 뒤 저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쌓였던 말을 꺼내며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저놈이 밖에 나와 통화하는데 트랙터 끌고 나왔니 어쩌니 하며 나이 들수록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헛소리를 늘어놓더구나. 여태 그런 놈인지도 모르고 만났니? 딸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말했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술도 마시지 않고 점잖았어요. 아빠, 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저는 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다. 저 녀석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구나. 얼마 후 딸과 예비 사위 그리고 저희 부부는 약속되어 있던 상견례를 위해 서울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상견례는 예비 사위 측 부모님이 직접 자리를 주선했는데 그들은 격식을 중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와 함께 평소보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딸의 상견례를 위해 서울로 향하는 길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지만 저희를 보자마자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띠더니 곧 눈빛이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장인어른, 장모님, 어서 오세요. 예비 사위가 과장되게 일어나 인사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저희 집안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듯 저희를 힐끔힐끔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무겁게 흘렀습니다. 예비 사위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짓는 저희 부부를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즘 강원도도 많이 개발되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위의 아버지가 물었고 그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농사와는 거리가 멀어서요. 예비 사위는 부모님이 말하는 동안 억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딸은 이 분위기에 불편한 듯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음식만 건드렸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갈 무렵 예비 사도는 은근히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들이 강원도로 인사하러 갔을 때 마을 입구까지 차로 데리러 나온 게 아니라 경운기처럼 보이는 걸 끌고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인사 온 날인데 차로 좀 데리러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의 말에 예비 안사돈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 아들이 조금 당황했나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집을 해가는 대신 차 한 대 정도는 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어떠세요?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고 아내는 대꾸하지 못한 채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일으켰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 건 맞습니다만 단순히 경작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소형 농기계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예비 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형 트랙터를 사고 파는 사업과 함께 대여 사업도 하고 있죠. 요즘 농기계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도 많아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날도 옆마을에 빌려드렸던 트랙터를 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시간이 맞아 데리러 간 거였고요. 귀한 아들 트랙터에 태운 게 잘못이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시는 건 좀 불편하네요. 예비 사돈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돈댁께서도 강원도에서 잠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이라면 농기계가 농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겠지요. 특히 소형 트랙터 같은 장비는 농민들에게 필수적이고 그만큼 시장 가치도 큽니다. 예비 사돈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쩐지 시선을 회피하며 물잔만 만지작거렸고 그의 아내 역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했습니다.
경운기처럼 보이는 그 기계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일부입니다. 덕분에 지역 농민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있지요. 그러니 혹시 또 강원도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시면 좋겠네요. 예상치 못한 장비들의 쓰임새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비 사돈의 입에서 더 이상 비아냥거리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저는 그제야 술잔을 들고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이고,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시골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나 봅니다. 불쾌하게 해드린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살짝 가늘게 뜨며 농담처럼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위가 현금을 얼마나 많이 들고 왔는지 자랑하면서 제 딸을 아가씨라고 부르며 했던 말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 사위가 서울 물을 먹어도 너무 과하게 먹었구나 싶더군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비 사돈의 얼굴은 금세 새빨개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으로 물잔을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고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조금 과했나 봅니다. 너무 큰 소리를 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우리는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가족이 조용히 걸음을 옮기는 동안 예비 사위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폭스바겐 옆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더니 차 문 손잡이를 쓸며 은근히 자랑스러운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아버님, 이런 차는 강원도에서는 좀 보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시골길에는 이런 차가 잘 안 어울릴 것 같네요. 그의 말투에는 교묘히 숨겨진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가 얼마나 멋지고 특별한 차인지 과시하고 싶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식사 자리에서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의 가치를 말하며 사람의 겉모습이나 외형이 아닌 내면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제 말들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경박한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비 사위는 자신의 차를 쓰다듬듯 닦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차가 삶의 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버님께서도 좋은 차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 말에 따른 얼굴이 굳었고 아내는 한숨을 쉬며 예비 사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주차장 발레 파킹 직원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차에 시동 걸어뒀습니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건넨 차 키를 받아든 저는 주차된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키를 눌러 차 문을 열자 S클래스 벤츠가 반짝이는 비상등으로 반응했습니다. 주차장 안이 조용해졌고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님은 굳은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아버님 차인가요? 저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트랙터도 타고 벤츠도 탑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한 법이지요. 그런데 자네가 저번에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나이 들면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참 여러 생각을 했죠. 예비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안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자네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 가족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군요.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자네와 자네 부모님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 가정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군요.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회는 첫 인사 온 날 자네가 저버린 것 같네요. 오늘 또 한번 우리 가족이 앞으로도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딸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이 결혼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딸은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님이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호 씨,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에서 살아온 시간은 저에게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문호 씨가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 결혼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선주야,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아니, 문호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말했어. 이제 우리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아내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딸은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도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다. 때로는 멈추고 다시 생각하는 것도 용기 있는 결정이다. 그렇게 저희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딸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마음이 복잡했지만 출근길에 집중하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회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딸 앞에 예비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다른 초조한 표정으로 딸을 가로막았습니다. 선주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딸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사 앞은 직원들이 드나드는 바쁜 시간대였고 예비 사위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왜 아버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다 끝내려고 해? 내가 잘못한 거 다 사과할게. 딸은 손목을 빼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만 좀 해요. 나는 이미 생각 정리 다 했어요. 회사에서 이러지 말라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놀란 얼굴로 서로 속삭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결국 회사 로비 안에서도 들릴 만큼 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윽고 경비원이 다가와 그들에게 경고를 주자 예비 사위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놓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와 분노가 섞인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딸에게 말을 거는 동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주 씨, 사실 문호 씨에 대해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문호 씨가 사실 예전부터 술집을 자주 드나들던 걸로 유명했어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고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사교성이 너무 좋다 못해 여러 여자들과 만남을 가진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딸은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녀를 둘러싸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들은 적 있어요. 몇 달 전에도 문호 씨가 단골 술집에서 다른 여자랑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선주 씨랑 연애 중이라고 해서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딸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벗어났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깊은 상처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과 직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저희에게 전하며 문호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딸은 문호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문호 씨, 우리 더 이상 연락하지 맙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서로를 위해 이게 최선이에요. 그 이후로 문호는 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딸과 문호의 다툼은 이미 많은 직원들에게 알려졌고 문호의 과거 행적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무너지면서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마저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그렇게 문호는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안정성 모두를 잃었고 긴급사직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딸은 그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딸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적인 조건이나 첫인상이 아닌 그 사람의 진정성과 태도를 봐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